안녕하세요. 김용수입니다. 오늘은 신동엽의 고도가는 길 영성적 근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또 오랫동안 민족주의자의 표지에 오르게 한다. 여기서 돌아볼 후유증의 하나는 그 때문에 신동엽은 이제 이 민족주의가 비판받을 때 대표적으로 신동엽이 비판받게 되는 거예요. 탈민족주의 담론이 유행될 무렵 좌우 민족주의를 비판하는 학계의 일부가 신동엽을 박정희 같은 우파 민족주의자와 짝을 이루는 좌파 민족주의로 적시했던 사실이다. 제가 이걸 어느 신문에서 봤어요. 당시에.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당시에 박정희는 우파 민족주의자고 신동엽은 좌파 민족주의자고 이 편협하고 폐쇄적인 민족주의가 우리를 망해먹는다. 뭐 이제 하여튼 이런 감정을 드러낸 평가였어요. 그러다가 젊은 학자들의 연구가 이제 깊어지면서 신동엽은 민족주의자가 아니고 이제 아나키스트로 보는 이제 논문들이 나옵니다. 이 아나키즘을 이제 무정부주의라고 이제 우리는 계속 이제 번역을 해왔는데 이 젊은 연구자들은 우리가 아는 뜻 그런 뜻으로서 무정부주의가 아니고 평화주의를 일컫는 말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저 해석들을 하죠. 신동엽의 조국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은 신동엽이 그 아나키스트로서 아나키스트적 평화주의자로서 체제, 국가, 사회 제도 이런 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나요. 발에서 보면은 발한테 나의 조국이라고 말해요. 저 상층 구조가 아니고 하부 구조가 나의 조국이다. 여기까지를 일괄하면 신동엽 정신에 근거 없는 평가는 없는 셈이다. 지금 신동엽에 대한 그동안의 평가들은 근거가 없는 건 없어요. 사실은 다 그 시 해석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평을 했는데 그렇게 평가를 해보면 또한 이를 기초로 보면 신동엽 정신에서 4월의 비본질인 껍데기를 배제하고 알맹이만 남기더라도 그것이 함유하는 정신적 좌표로서의 소임은 다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든다. 뭐냐면은 신동엽이 주장했던 것들이 꽤 많은 것들이 그 해석도로 하자면은 현재는 이루어져 있는 것 같은. 신동엽 시집 지금 판매 금지 서적도 아니고 뭐 절차적 민주주의도 대충 이루어지고 있고 막 이제 그런 거잖아요. 현재 사회가. 가령 최광석의 지적대로 신동엽 정신이 지금 최광석이 뭐라고 지적했냐면은 4월 혁명이 독재 정권의 타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독재 정권의 타도와 함께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그러면은 시작되어야 하는 그 무엇, 이제 이 무엇이 이제 일테면 전망인 거죠.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갈 건지. 이제 우리 세대들, 80년대 세대들은 이 문학작품에 이 전망이 있으면은 민중적 리얼리즘이라고 하고 그 전망이 없는 것은 비판적 리얼리즘이라고. 비판성은 살아있지만 미래 전망이 없다. 뭐 이제 이런 그 평을 많이 했었습니다. 향후 민주화 운동사에서 새로운 전망을 설정하고자 장명한 87년 체제. 1987년에 6월 항쟁이 일어나요. 6월 항쟁이 일어나서 대통령 직선제가 이루어져서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출마하게 되죠. 정주영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는 대충 이루어진 셈이에요. 이 87년 체제라는 용어는 이제 과거와 다른 더 새로운 가치 지평을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옛날에 민주주의 제도를 따라라, 지켜라, 라고 하는 주장만이 다라면은 그런 주장은 다 이루어진 셈이 된 거죠. 87년 체제가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됐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87년 체제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어쨌든 그 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근거가 없지 않은 주장들이 서로 모순된다는 것은 그 같은 평가가 얼마든지 일면적일 수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게 중요해요. 신동엽에 대한 평가는 다 근거가 있는데 문제는 근거가 있는 것들이 서로 모순된다. 그러면 근거가 있는 것들은 다 일면적 근거가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들끼리 서로 모순되니까 큰 산은 계곡 하나로 특화되지 않는다. 다시 보면 매우 설득력이 있었던 신동엽 평가들은 모두 또 다른 일면을 계류하고 있었는데 신동엽은 이런 상황을 일찍 예비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지금 제가 예비하고 있었는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썼는데 신동엽은 예비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시를 통해서 계속 이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계속 주장해요. 별 수 없어요 어머니. 저 눈먼 기능자들을 한 10만 개 긁어 모아 여물 속에 쓸어 넣고 폭신 쪼려봐 주세요. 혹 하나쯤 온전한 산에 우러날지도 모르니까. 그럼 신동엽이 쓴 19절이에요. 눈먼 기능자, 여기서 이 눈먼 기능자를 그냥 문학적 비유로서 매우 낭만적으로들 그동안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해석을 해왔습니다. 눈먼 기능자는 그냥 일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므로 그냥 인문학적 상상력이 없는 사람이면 다 눈먼 기능자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동안 해석들을 해왔어요. 이 해석은 매우 신동엽에 비추어서 매우 부족한 해석입니다. 해도 안 되거든 어머니 생각이 있어요. 힘은 좀 들겠지만 지상에 있는 쑥두릇이 죄다 섞어 받아보겠어요. 그 반편들 걸 반편들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것이 몇 년도인가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신동엽보다 분명히 더 늦어요. 밀란 쿤데라라고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노벨문학상 후보로도 지금 자주 올라오고 하죠. 밀란 쿤데라가 쓴 책 중에 소설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소설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 중에서 유럽 소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밀란 쿤데라가 가장 핵심적으로 짚어서 자기 의견을 피력해 놓은 글이 세르반테스의 절하된 유산이라고 하는 글이에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 근대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만 근대의 아버지인 것이 아니라 근대의 아버지는 데카르트만 있는 게 아니라 세르반테스도 근대의 아버지였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냐. 이성 중심주의적 근대가 끝없이 세르반테스의 표현들을 하면은 전문화된 분야들의 동굴. 인간들이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떤 자기 전문화된 그 어떤 동굴 속으로 들어가요.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세상이 전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되겠죠. 자기가 아는 것만 잘하는 거예요. 자기 아는 것만 박사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터무니없이 어두워요. 우리는 어떤 경우 아주 많이 보냐면은 우리 지금 그 대학 갈 때 점수 제일 높은 학과가 어디죠? 공부 제일 잘한 사람들, 의사, 검사, 판사들이 이 일상 그 교양인들의 수준에 비추어서 형편없이 수준 낮은 때가 아주 많이 봐요. 근데 부정 입학한 건 아니잖아요. 시험 받고 합격했잖아요. 공부는 잘해요. 뭘 잘하는데 자기 분야의 동굴 속에서만 잘하는 거예요. 그 동굴 바깥 삶에 대해서 아주 어두워요. 이렇게 해서 인간의 총체상을 망각해버리는 것을 하이데거가 존재의 망각이라고 불렀어요. 존재의 망각에 빗단이 빠져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것과 치열하게 싸운 것이 유럽 소설사다. 이게 밀란 쿤데라 주장이에요. 나의 문제의식은 여기서 출발한다. 신동엽은 서구에서 건너온 근대적 인식의 기제들을 애초부터 반편으로 여기고 있었다. 지금 낭만적으로 그냥 느낌으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그 인식 그 문제를 향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반편들을 이 눈먼 기능자라고 하고 지금 눈먼 기능자들이니까 반편이라고 한 거거든요. 근대 교양인들, 근대 지식인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신동엽이. 근대 엘리트들을. 이 근대 엘리트들이 다 반편들이라는 거예요. 이 반편들을 다 모아서 여물 솥에 쓸어 넣고 푹신 졸여봐도 솥에다 넣고 막 졸이면은 나중에 죽이 돼 버리잖아요. 전부 하나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온전한 하나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신동엽 생각이에요. 여기서 반편이란 말은 틀리다는 말이 아니라 그르다는 말이 아니라 모자라다는 말이잖아요. 반편이라고 하는 말은 저간의 해석들이 틀리지 않지만 유능하지도 않다는 뜻이다. 신동엽 시들이 시 해석이 틀리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능하지 않아요. 기존 해석들이. 말하자면 그것들은 모두 전문화의 동굴에 유폐되어 있어서 존재의 총체성을 망각에 빠뜨린다. 밀란 쿤데라는 소설의 기술에서 유럽의 근대 정신이 이야기하는 이 무지막지한 존재의 망각 현상과 전면전을 이룬 것이 근대 소설사다. 특히 유럽 소설사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심화된 대안을 펼칠 만큼 신동엽의 생각은 정돈되어 있었고 시 못지않은 논리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신동엽이 그렇게 논리 정연했어? 그냥 이 시 그냥 대충 낭만적으로 쓴 말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는 그렇다고 본다. 신동엽은 신춘문예를 준비할 때 시와 평론을 동시 투고했어요. 동시 투고해놓고 평론은 떨어지고 시만 지금 이제 됐다고. 자꾸 평론 떨어졌다는 얘기를 해요. 시가 당선됐다고 하면 될 것인데 평론 떨어졌다는 소리를 자꾸 해요. 지금 자기 기대와 관심과 이게 자기 주 장르가 평론에 있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절에 신동엽 시인이 그 시절에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이 평론이 뭐냐면 지금 시인 정신론이 아마 그 시절에 준비한 것으로 보여요. 시인 정신론은 과도할 만큼 주장이 또렷한 반근대론자의 태도를 확립하고 있었다. 그래서 신동엽은 시인은 시가가 아니다. 직업인이 아니다. 시업가 이게 아니다. 시인은 시인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시가 시업가 시객 등과 구별하는 순간 그의 문화사적 인식은 동서양의 인문학적 위기론들 이후에 번식하는 융복합적 인간형 추구를 시대적 과제로 설정하고 있음이 분명해지는데 이것이 정경인 사상이다. 신동엽은 시인이 그냥 시골 그 문예주의자들이 뭔 시인이 벼슬인 줄 알고 막 이렇게 다니는 것처럼 시인을 그렇게 생각했을 턱이 없죠. 신동엽 시인이. 그걸 어떤 특권, 뭔 기득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지만 그러지만 신동엽이 생각하는 시인이 중요한 것은 온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융복합적 인간형을 꿈꾸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시인은 그런 것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정경이 사상이에요. 한국처럼 변방에 꾸려진 근대 문단 안에서 한국이 얼마나 시골입니까? 당시 유럽인들에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로 시골이었어요. 그 근대 문단 안에서 이런 태도는 기성의 살에서 엿볼 수 없는 전혀 독자적인 무엇이 된다. 지금도 유럽하고 비유하지 않으면 한국에 있는 거 설명을 못해요.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표준이 다 그거예요. 모든 기준이 유럽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그가 특별히 열망한 이 태도를 사후 평가자들은 늘 소홀하게 지나쳐왔다. 신동엽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신동엽은 자기의 역사를 자기의 눈으로 구성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도 인용을 안 합니다. 신동엽의 의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가 하나의 담론을 제출할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를 설명하는 거의 모든 프레임은 예외 없이 서구적 근대가 낳은 것들만 바로벌 얻는다. 서구 것 갖다가 비유해서 설명하지 않으면 신동엽 설명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요. 신동엽이 자기는 안 그러겠다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김수영이 그래서 신동엽한테 염려한 게 쇼비니즘을 염려하거든요. 김수영이 쇼비니즘을 염려할 만큼 목적의식적으로 외래정신에 갇히지 않으려 했던 글을 우리 문단은 왜 꼭 외래의 틀 속에 집어넣어야만 해석이 될까? 나는 이를 부당한 독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생각할 때 굉장히 부당한 독법입니다. 그것은 신동엽을 신동엽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라는 주장하고 똑같은 주장이에요. 그는 한편은 왜 이게 부당한 독법이냐면은 한편의 작품을 잘 쓰는 일에 관심을 가졌던 좁은 의미의 시인이 아니라 하나의 문명 비판적 기획자로서 한 시대의 문화적 중거 틀을 바꾸고 싶어 했던 자기 고유 사상을 가진 광의의 시인이었다. 이는 신동엽 정신의 매우 중요한 측면이다. 사실은 매우 중요한 정도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신동엽한테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남의 것을 권위 있다고 해서 허울로 뒤집어 써가지고 그걸로 폼 잡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그냥 자기 존재의 근원부터 자기가 읽어 내려오고 지금 이것을 쇼비니즘이라고 염려하는 사람들은 신동엽이 세상 물정 모르고 지 혼자 세계 천문주로 알고 있을까봐 염려를 한 거예요. 근데 신동엽의 이후 시들을 보면은 1960년대 시에서 신동엽만큼 무대가 넓은 사람이 어디 있고 국제 정세를 신동엽만큼 아는 시가 있는지 거의 그 영역에서 신동엽은 독보적입니다. 고로 신동엽을 굳이
외래의 인식 틀을 적용해 가지고만 읽으려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신동엽을 깊이 읽기가 조금 어려운 태도가 아닌가, 혹은 신동엽의 본질을 놓치는 것은 아닌가. 지금 이것은 뭐 같은 것에 속하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동학은 막수주의다, 동학은 아나키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똑같아요. 동학이 동학이지 왜 동학이 막수주의고 동학이 아나키즘입니까? 동학은 동학이지. 지금 두 번째 챕터에서 제가 중시하고자 했던 것은 지금 신동엽이 말했던 갈아엎는 달에 대해서 너무 일면적 평가만 우리는 해왔다. 그것을 눈을 좀 더 크게 뜨고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했습니다.